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 단원구갑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안산시의회 박은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재선 출마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는 사장님, 취업 못한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현실의 벽 앞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어르신들, 어느 하나 절실하지 않은 사연이 없습니다. 정치인 고영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4년 전 안산이 키운, 안산을 키울 고영인이라는 슬로건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2020년 3번의 도전 끝에 안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초선을 이끌고 선명하게 맞서왔습니다. 또한 당내 개혁 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제안, 당내 갈등 조정 등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현재는 초선으로서는 과부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인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 상임위 통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법안 발의, 부모급여와 법안 통과, 모든 노인 100% 기초연금 지급 및 연금액 인상 법안 발의와 여론 조선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복지국가 하면 고영인, 갈등 해결사 하면 고영인이라는 좋은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4년 전 안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었던 GTX-C 안산 연장을 성사시켜 지난주에 첫 삽을 떴습니다. 방어시와 3단 대개조 공모 선정을 이끌어내 기업의 스마트 사업 지원 및 공단 인프라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길동 유수지, 원곡동 부으로, 와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국비 확보를 통한 주차장 건립 사업 확정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고영인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20여 년의 안산 정치활동 경험과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국가 비전 정립과 리더십 훈련을 해왔습니다. 초선 4년을 더해 보다 힘있는 재선이 되면 그 누구보다 국민 행복과 안산의 재도약을 주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영인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안산의 새로운 도약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고영인은 국민과 안산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이번 24년 총선의 핵심은 윤석열 심판과 정치 복원, 안산의 재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24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어야 합니다. 저 고영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와 함께 앞으로의 26년 안산시장 선거 승리, 27년 대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안산에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증오와 대결, 테러의 정치를 끝내고 존중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저 고영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 정권이자 반민주, 반민생, 반소통의 대통령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필수 후보, 민주당의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 단원갑의 저 고영인 만큼 총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필수 카드는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둘째, 4년 총선은 안산 재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 고영인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안산 시민들께서 안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안산 정치 위상의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려 합니다. 안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안산의 비전 제시 역량, 실천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는 능력과 신뢰를 겸비한 정치 리더십으로 가능합니다. 검증된 실력, 따뜻함과 추진력을 갖춘 고영인이 재선이 되어 해내겠습니다. 안산의 미래 먹거리를 갖추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특단의 대책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반월시호공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첨단 산업화하겠습니다. 강소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몰려오는 친환경 문화복합 산업단지를 재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혈관입니다. 안산을 오가는 GTX-C, 인천발 KTX 초지역 정차, 신안산선, 서해선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여의도, 강남, 김포공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목포까지도 2시간대에 도달하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안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단원구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길 온천역 부근 63블록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원곡동 일대의 글로벌 타운 조성을 통해 안산의 새로운 활력을 찾겠습니다. 셋째, 저 고영인은 내 삶을 바꿀 안전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로 여성들의 고용과 복지 차별에 의한 경력 단절을 없애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3분의 1로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집권정당이 되는데도 앞장서는 재선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4년 뒤에도 역시 고영인이라고 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직뉴스 NDN뉴스 취재본부장 홍장합니다. 먼저 의원님 재선 출마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대 총선 임하는 세 가지 핵심 아젠다 잘 경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예비 후보 측이 총선 관련 선거구제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을과 병을 저울질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만약 모 예비 후보가 병으로 다시 한번 21대 총선에 경쟁을 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승리할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저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라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는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획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 그걸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안산의 돈까지 획정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 단계에 있다라는 게 그 주요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3개로 되고 그 돈까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양 당 간에 선거구를 줄이는 그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신경전과 기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민주당은 지금 300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늘어나는 4개 지역을 그만큼 다시 줄여서 300명을 맞추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안산과 노원구 외에 강남 지역과 부산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남, 부산은 안 된다. 부천과 전북 중에 주제라.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최종 기한은 2월 21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게 확정되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 명부 확정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게 20일까지는 매듭이 지어진다 이렇게 일정을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를 놓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은 현재는 4개 지역의 그 출마에 대해서 당에도 제출하고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그 4개 지역의 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후보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가 확정되면 재접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안산 갑을 병중에 어디에다가 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때 내는 게 최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소문이 났다가 또 뭐 망설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본인의 문제고 그거를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현재 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원 갑에는 우리 당에 단독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후보들은 경선 후보자 간의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저희 당에서 저는 저와 김명현 국민의힘 가상 후보 간의 경쟁력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결과 또 심사, 그 지역 여론, 이런 면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단 저에 대한 이제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상대 후보를 이길 역량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제 단독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뭐 3개가 선정된 이후에 여기에 접수하는 후보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경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는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 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지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했고 그리고 다양한 저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고 YTN의 8개월 동안의 고정 출연으로 저의 또 소견도 밝히고 또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민심은 고영인에게 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원에 대해서 뭐 기존 기관 당원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신규 당원도 사실상 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두 개 다 제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칠보 안병선입니다. 21대 총선 출마 당시에 그 보건복지 활동 쭉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쭉 지키셨는데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신다라면 뭐 계획하고 있는 상임 활동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죠. 네, 당분간 보건복지 활동을 더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자기 전문성을 좀 명확하게 구축을 먼저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성향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일단 다양한 상임위를 겪어서 두루 어떤 식견을 넓히려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안산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밝혀왔듯이 정치 본연의 임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의 실천 플랜을 세우느냐, 이게 저는 정치의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에 의한 복지국가는 단순한 복지 정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각 개인의 각자 도생, 자본주의의 정글에 그냥 개인이 던져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큰 공동체가 국민들을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 국가 사회 시스템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복지국가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모델을 제가 북유럽 국가로 갖고 있고 그것을 한국형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이것을 만들려면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니까 기획 재정위도 가야 되고 또 환경 노동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또 산업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하는 이 포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의 그 전문성을 좀 분명히 각인하고 복지 정책을 좀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선이 된다면 한 2년 내지 4년은 더 하고 옮겨야 되지 않냐.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복지국가 하면 고영인이잖아 이런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일보 이태호 기자입니다. 여기 지금 출마 선언문에 보면 일단 안산에 대한 공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실 일들을 잘 기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안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 감소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하나는 일단 현재 정치적인 그런 구도상에 안산의 민주당 정치위원이 지금은 세 분이잖아요. 저쪽에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세 분이 됨으로써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데 안산의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안산의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크게 방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원님의 안산의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방안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안산은 계속 사실 4년 전에도 아시죠? 3개로 한번 발표가 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뒤집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4년 내내 3개가 될 거다라는 게 우리 중앙 정치에서도 그렇고 제 동료 국회의원들이 아이고 안산 3개 되는 거 맞아,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4년 동안 듣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는요 현재 인구로 보면 1대 2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최저가 지금 13만 5천 명 선이고요. 2배인 27만 명 사이에 지역구 인원이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27만이 넘으면 분구를 해야 되고 13만 5천 명 밑으로 가면 이제 합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안산은 지금 평균 한 16만, 작년 1월 기준으로 지금 63만이 무너졌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한 평균 그 산정 기준이 있어요. 작년 1월로 보면 한 평균 4개 지역이 16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서 무조건 줄여야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왜 줄이느냐? 그거는 새로 늘어났던
지금 그 화성 여기는 27만이 평균 지역구가 늘었으니까 법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화성, 평택, 하남, 인천, 서구 그래서 4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무조건 줄이는 데는 조정하고 하니까 딱 부산 남구 하나만 줄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303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은 강제로 줄여야 됩니다. 이 강제로 줄이는 기준은 시골은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은 너무 그거를 인구에만 맞추다면 이 선거 지역구가 군이 5개, 6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이 강제로 줄이는 지역은 광역도나 대도시권에서 한 걸로 우리 정치적 잠정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 지역구당 인구수가 가장 작은 데부터 찾는데 경기도에서는 16만이 우리가 꼴찌고 바로 2위가 부천이에요. 근데 부천이 우리보다 12만인가 13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제 서울은 노원구, 그 다음에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63만에다가 지금 등록 외국인이 10만이 넘었고 비등록까지 하면 13, 14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는 지금 한 7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다문화인들에게 들어가는 행정비용,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교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안산은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 정책의 특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뭐 그 뜻은 알지만 유권자로 하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를 자꾸 그렇게 쳐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한 좀 저항이랄까 이거를 우리 언론인들이 느끼시기에도 이제 세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천이 지금 3개가 될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만인가 77만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3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이 62만 부천인데 여기서 이 항변하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웃어버려요.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의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이 줄고 하면 그만큼 국비라든가 또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온 거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굉장히 많이 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반월시화공단이 우리가 쇠퇴하고 있고 젊은이가 떠나고 있고 또 더 남쪽으로 공장들이 이전하고 기존 공장은 소규모로 쪼개고 임대 사업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내는 게 가장 1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제 앞으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 안산 제 지역이 안산병이 된다면 초지동 기존 신길동 공단에다가 초지동까지 해서 특히 반월공단이 지역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그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바꾸고 좀 더 첨단 산업 빌딩들을 유치해내는 이러한 것들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주거 정책도 우리가 좀 이 결혼하는 청년들이 안산에서 저렴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한 발 앞서서 좀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따지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백옷이라든가 송산 이런 데가 새롭게 평당 7, 800만 원 분양받는 이런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걸 방치했어요, 안산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 자가용이 있는데 10분, 20분만 더 가면 그 평당 뭐 600, 700을 더 줄일 수 있는데 당연히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길 2지구 뭐 장산동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좀 더 저렴한 아파트 공급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다른 개발과 좀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좀 활력 있는 인프라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 단원 갑의 국회의원으로서 차이나타운을 능가하는 그 국제 글로벌 다문화 타운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구경하러 오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관광 수익이 안산의 새로운 재정 수익으로 될 수 있는 그거를 꿈꾸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 되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손잡고 올 수 있는 교육거리가 있어야 되고 음식도 고급, 중급, 뭐 야시장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기획된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이 부분은 이거를 다시 뭐 어떻게 허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땅은 좀 부족해서 이거야말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가 진짜 역량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대부도 관광개발과 또 이 글로벌 다문화 타운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외쳤던 실질적인 관광도시로서의 탈바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홍준영 기자입니다. 네. 재선 출마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게 혹시 초선 이제 나오실 때 공약 중에 이루지 못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재선 이번에 이제 도전하시면서 새로운 딱 눈에 띄는 공약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을 남은 게 지금 그 글로벌 다문화 센터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엄두가 좀 안 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좀 들어가고 새로운 부지 개발 이렇게 해서 좀 한 뭐 10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재선이 되면 이걸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좀 초지 역세권 이 부분들을 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KTX 정차역으로서의 그 복합센터 개발과 좀 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울메일의 김범진입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재선되셔도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지만 저는 지역도 발전해야지만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좀 어려운 질문을 할 건데 괜찮을까요? 지금 경제가 얼마 전에부터 밥값이 6,000원에서 12,000원 오르고 건설회사가 모 건설회사가 테이크아웃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는 매일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출생률 0.67, 0.7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은 물론이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국회의원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후자를 먼저 할게요. 저는 보건복지위원이고 간사로서 진짜 오랜 동안 저출생 문제를 고민해왔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국회의원도 그렇고 많은 시민사회단체하고 모이면 한 100가지가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물질적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바꿔야 된다. 누구는 정신이 잘못됐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게 좀 큰 거지만 첫 번째가 아이가 제대로 인생의 매 주기마다 안정되게 살아가서 부모들이 내 자식을 낳아도 이 아이가 인생을 그래도 낙오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 정책이 안정돼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아이를 낳음으로써 2, 3년을 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사회 조건이.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기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을 채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성은 중간에 그 기업의 어떤 생산력과 기업 환경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 단계에서도 그렇고 다시 육아휴직을 떠난 다음에 복직할 때도 이걸 기피하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이 육아휴직을 유럽처럼 점점 같이 분담하고 같이 하는, 물론 뭐 어르신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손자 손녀들이 애를 안 낳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거의 의무화 수준으로. 그래서 기간은 좀 다른 대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는데 여성을 굳이 육아휴직 때문에 채용을 안 하거나 복직을 안 하는 이런 기업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비혼 출산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들에게 결혼하고도 낳는 아이와 전혀 차별 없는 사회정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는 아이보다 결혼 안 하는 동거 부부가 낳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2%밖에 2%도 안 돼요. 왜? 유교적 문화도 있고. 근데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혼 출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고요. 첫 번째 그 안전망 중에는 주거 문제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에서 아이 둘 낳으면 22평, 25평이었나? 25평을 제공하겠다, 임대주택을. 아이 셋 낳으면 33평을 제공하겠다가 이번에 당 총선 공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히 결혼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이 집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파격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살림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나라가 지금 자꾸 부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근본적인 거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딱 세 가지를 정하면 우리 여야를 떠나서 이거 한번 해보자. 10년, 20년 동안. 이런 그런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대기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의 샌드위치가 돼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경제가 경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제 질서에 잘 편입해서 우리의 어떤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일 중심의 그러한 일방 외교로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교 활동도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생산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과 R&D 정책이 필요한데 법인세 완화로만 이걸 대처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회정책이 지체되고 이제는 개발도상 저는 복지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때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노동력에 의한 생산력 발전은 일정 자본주의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형이 되면 모두 선진국형이 3%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사회 정책, 일자리와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돈들이 내수 경제로 소비와 생산을 결합시키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왜 북유럽 국가가 그렇게 복지 수준이 높으면서도 5%, 7%의 아주 견결한 성장, 특히 이제 선진국도 한 3%, 4%는 유지합니다. 모든 나라가 경기 불황이 왔을 때도 북유럽은 한 번도 마이너스로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좀 결합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을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정부의 많은 정책이 거기에 좀 더 집중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네. 외교부를 경제 외교부와 정치 외교부를 따로따로 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이게 제가 문제가 많아. 절로 옮겨야 되겠다. 네. 언론인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고영이 재선 좀 꼭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보내주신